지주님의 며느리는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닙니다. 절대 들이시면 안 됩니다. 스님의 단호한 말에 이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다물었죠. 제 말을 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악귀가 씌었습니다. 그대로 며느리로 들이시면 상상도 못할 큰 화가 닥칠 겁니다. 이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관상이나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았죠. 평소에도 그런 걸 우습게 여겨왔으니까요. 게다가 아들 민재는 수연과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몇 년째 부모를 설득하며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정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이 살고 계신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전라도 전주의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찰에는 오늘도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견뎌온 기와 처마 아래로 따스한 가을볕이 스며들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떨어지고 있었죠. 이정희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50대에 접어든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로서의 깊은 만족감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외아들 민재의 결혼을 불과 보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희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갖는 본능적인 걱정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그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곳 천년고차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돌아보니 이곳의 주지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희 보살님. 스님의 따뜻한 인사에 정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죠. 곧 며느리가 될 수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동안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의 얼굴에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어떠신지요? 정희의 물음에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 관상은 죽은 관상입니다. 혼사를 멈추십시오. 순간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민재와 수연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스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희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스님의 경고는 그저 지나친 걱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말이 계속 맴돌며 불안감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전주 시내 최고급 웨딩홀은 화려한 꽃장식과 하객들의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고 수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버질로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이 아름다운 커플을 보며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수연의 이복 언니 미영은 시기 어린 눈빛으로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수연에게 빼앗겨왔다고 생각하는 미영에게 이 화려한 결혼식은 또 다른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민재 가족의 넉넉한 재력을 보며 더욱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 계집애는 항상 운이 좋아.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옆에서 미영의 남편 상호는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해했어요. 상호는 최근 사업 실패로 빚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처제의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까봐 걱정이었죠. 한편 정희는 화려한 결혼식 현장에서도 며칠 전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이 버질로드를 걸어올 때마다 스님의 경고가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민재 가족이 마련해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아파트에서 수연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첫날 밤을 보낸 후 수연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수연은 어둡고 음침한 방 안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때 구석에서 낡은 한복을 입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노파의 손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입에서는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돌아가거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수연은 꿈에서 깨어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기에 한동안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재를 깨우고 싶었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혼자 불안감을 사겨야 했습니다. 3장.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수연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등이 혼자서 꺼지는 일이 한두 번 있었는데 단순히 전기 문제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거실에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지며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죠. 어느 날 밤, 수연이 어린 시절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것도 없는데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에서 퍽 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방금 전까지 정리하던 어린 시절 사진 중 하나가 검게 타버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은 그녀가 7살 때 찍은 것이었는데 얼굴 부분만 정확히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한편 민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오던 대형 건설사에서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죠. 담당자는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갑작스러운 취소는 회사 전체를 흔들 만한 큰 타격이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민재에게 연이어 일어나는 사고들이었습니다. 평소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민재가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첫 번째는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대형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고, 두 번째는 멀쩡하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더욱 아찔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더니 곧바로 폭발 직전의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되자 수연의 이복 언니 미영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상호와 함께 정의를 찾아가 교묘하게 불안감을 부채질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민재 오빠한테 자꾸 사고가 나는 것 같던데 혹시 수연이가 시집 온 후부터 그런 게 아닌가요? 미영의 말에 정의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의 경고와 최근 일어나는 일들이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해졌어요. 상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연은 연이어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회사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찬장 속 그릇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만지지 않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수연이 생후 8개월 때 생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후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제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연의 생모는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집안에 연이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수연아, 사실 엄마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양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할머니도 내가 돌 지나고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네 집도 화재로 전소됐었어. 그리고 내 친아버지 사업도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했지. 넌 항상 무언가를 끌어당겼다. 좋지 않은 것들을 말이야. 양어머니의 말에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지금 민재 가족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미영은 자신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릴 때부터 점술에 관심이 많았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무속인과 가까이 지내며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워두었어요. 특히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들에 능숙했습니다. 상호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 미영은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여서 스스로 집을 떠나게 만들면 민재 가족의 재산에 대한 접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상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쌓여가는 빚과 절박한 현실 앞에서 결국 아내의 계획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수연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이상한 물건들을 집 안에 몰래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인형의 머리, 붉은 실로 묶인 작은 주머니,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종이 조각들이었어요. 그리고 수연이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큰 공포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머리카락이 한 다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넣어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 순간 수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는 며칠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에게 연이어 일어나는 사고들, 남편 회사의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며느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정희는 다시 그 산속 고차를 찾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웅전 앞에서 정희는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린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로 제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생모의 한이 너무 깊어 딸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에 정희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법당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누런 한지의 붉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힌 부적이었어요. 그리고 새끼줄로 만든 금줄도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이 부적은 제 피로 직접 쓴 것입니다. 금줄과 함께 며느리의 방 문에 치십시오. 그러면 악한 기운이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스님이 말을 멈추자 정희는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여인이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수연은 집 안에서 계속 발견되는 이상한 물건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미영의 개교로 인해 계속해서 공포스러운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지만 그 배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 때문에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치고 있다는 죄책감만 더욱 커져갔습니다. 미영은 수연의 상태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상호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내의 강요와 경제적 압박 때문에 계속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수연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게 만들면 돼. 미영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가장 아끼는 물건에 저주를 걸어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스님이 준 부적과 금줄을 들고 조심스럽게 수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사이에 문 앞에 금줄을 치고 부적을 붙였어요. 그 순간 집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금줄과 부적으로 수연의 방을 보호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갑작스럽게 민재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민재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각종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상한 결과만 나왔어요. 뇌파 검사, 혈액 검사, MRI 촬영까지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었는데도 민재는 계속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이상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 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지. 의사의 말에 정희와 수연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수연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원인이라면 내가 사라질게요. 제발 민재만은. 수연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미영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수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온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미영은 수연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너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된 것 같지 않니? 미영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죄책감에 가득 찬 상태였기에 언니의 말이 더욱 깊이 박혔어요. 언니가 보기에도 그래요? 정말 쟤 때문인가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우리 집안에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미영은 교묘하게 수연의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불편해졌어요. 처제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한편 정희는 병원에서 지내면서 계속 스님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 생각해봤어요. 혹시 수연이 자신의 과거,
특히 생모와 관련된 일들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민재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은 정막만이 흘렀어요. 수연은 민재의 차가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때 갑자기 병실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민재의 손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은 더욱 단단히 민재의 손을 잡으며 울부짖었죠. 안 돼요. 민재를 데려가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 수연의 눈앞에 어렴풋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노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노파는 수연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연이 병실에서 그 노파의 형체를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노파는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단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그 노파가 바로 자신의 생모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린 시절 꿈속에서 본 적 있는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엄마인가요? 수연의 물음에 생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핏빛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널 저주한 게 아니야. 내 한이 너무 깊어서 너에게 전해진 거란다. 나를 원망하지 마. 이제 돌아가야 해. 생모의 말에 수연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불행들이 저주가 아니라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한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안히 쉬세요. 제가 이 모든 걸 끝낼게요. 수연이 그렇게 말하자 생모의 형체는 점점 흐려지면서 사라져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재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며 민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재야. 천천히 눈을 뜬 민재는 수연을 보며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수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한편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거든요. 더욱이 상호가 더 이상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영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여보, 우리 그만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상호의 말에 미영은 화를 냈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질투와 욕심이 만들어낸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에서 민재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민재의 병상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수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며느리를 의심하고 멀리했던 자신을 반성했어요. 스님의 말대로 수연이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한 후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고개를 들자 정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해의 뜻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털어냈어요. 민재가 완전히 회복된 후 가족들은 모두 함께 그 산속 고차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스님께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수연이 생모와 마주한 이야기, 민재가 깨어난 과정,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운명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면으로 마주볼 때만 가능하지요. 그 말을 들으며 수연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생모의 한을 직접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어머니도 편안히 저 세상으로 떠나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한편 미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질투와 욕심 때문에 가족을 해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상호와 함께 정희와 수연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언니가 너무 잘못했어. 미영의 눈물 어린 사과에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수연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영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재의 아버지 회사도 신기하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던 건설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기존 조건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하자고 제안해왔어요. 담당자는 착오가 있었다며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몇 달 후 수연은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찾아온 새 생명의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특히 정희는 손자나 손녀를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복을 가지고 올 거야. 정희의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생모의 한을 풀어드리고 가족들과의 오해도 모두 해결했으니까요. 어느 따뜻한 봄날 수연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 산속 고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해졌군요. 스님의 말에 수연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할머니도 편안히 쉬고 계시고 가족들도 모두 우리를 사랑해 주시거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들이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슬픔과 한의 이야기가 마침내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날 스님의 말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의 통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죽은 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소름 돋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계신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